2026년을 앞두고 지금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40년 만에 가장 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금리, 공급, 투자 자본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수백만 명이 집 한 칸 마련하겠다고 평생 빚더미에 올라타고 있거든요. 부모님 세대는 20대에 월급 몇 달 모아서 집을 샀다고 하는데 지금은 10년을 모아도 계약금조차 안 되죠. 문제는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 집은 없고, 심지어 월세조차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미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집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지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보죠. 1960년대만 해도 집을 산다는 건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일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거든요. 당시 집값은 평균적으로 연봉의 2배에서 3배 정도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2년에서 3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시절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참전 군인들한테 집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까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GI 법안이라는 건데, 한국으로 치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싸게 공급하던 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수백만 명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죠. 그때는 집이라는 게 투자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살 곳이었거든요. 가족이랑 함께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 기준으로 집값이 중위 가구 소득의 5배에서 6배 수준까지 올랐고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8배를 넘어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연봉으로 10년에서 15년은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핵심은 집이 더 이상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싸게 산 집들이 시간 지나면서 가격이 몇 배로 뛰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집을 더 사기 시작했어요.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2채, 3채씩 사 모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건설사들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고 저렴한 집을 짓는 것보다 크고 비싼 집을 짓는 게 훨씬 이익이 크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살 만한 작은 집들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호화 아파트나 고급 빌라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집이라는 게 생활 필수품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물건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집값만은 아무도 안 사는데도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게 진짜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용도지역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땅을 용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 도시에 100만 평의 땅이 있다고 치면 정부는 이걸 주거지역 25만 평, 상업지역 25만 평, 공업지역 25만 평, 공원 25만 평,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습니다. 원래 취지는 좋았어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니까요. 문제는 인구가 늘어도 이 규칙을 안 바꾼다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대로거든요. 더 황당한 건 어떤 동네는 아예 아파트나 작은 집을 짓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도 있어요. 단독주택만 허용한다든지 층수 제한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더 웃긴 건 땅이 있어도 안 짓는 경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토지 비축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 짓는 것보다 몇 년 기다렸다가 땅값이 더 오르면 그때 짓는 게 이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땅이 몇 년씩 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건축 과정 자체도 너무 복잡합니다. 허가받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자재값은 오르고, 인력은 부족하고, 날씨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죠. 심지어 땅 주인들끼리 소송이 붙어서 공사가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반쯤 지어진 건물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유령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짓기 힘든 거 비싼 집을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작고 저렴한 집은 이익이 적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좀비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지도 않는 빈집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집을 말해요. 투자자들이 집을 사놓고 아무도 안 살게 하고 그냥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몇 년 뒤에 팔면 그 차익이 훨씬 크니까요. 이런 집들이 전 세계의 대도시에 수십만 채씩 있다고 하니까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살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멀쩡한 집들은 비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보통 개인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분의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는다든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한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영국 애니메이션 보면 미스터 빈이 건물주 할머니 밑에서 새 살면서 맨날 구박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월세 내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경우 집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회사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 회사들이요. 미국의 블랙스톤이나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집을 몇만 채씩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무려 10만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집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익을 내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도 계속 올리고 집값도 계속 띄우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이제 개인 집주인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팔리는 집 4채 중 1채는 투자 목적으로 팔린다고 해요. 한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나 객투기, 법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반인들이 경쟁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경쟁 상대가 옆집 가족이 아니라 수십억을 굴리는 투자자들이나 회사들인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요즘은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플랫폼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자기 집이나 아파트를 호텔처럼 며칠씩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여행객 입장에서는 호텔보다 싸고 넓어서 좋죠.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는 에어비앤비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들이 장기 월세보다 단기 숙박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멀쩡한 주택들이 다 숙박업소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거기는 에어비앤비가 너무 많아져서 정작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바르셀로나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물총을 쏘면서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동네가 통째로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정작 자기들은 살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스타벅스 커피값 아껴서 모으면 되잖아.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개인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숫자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집값 상승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1년에 500만 원씩 모은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1년에 5천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정부가 이걸 모를 리 없으니까 가끔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한테 세금 감면해준다든지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혜택을 주면 당장 집을 사려는 수요만 늘어나거든요. 집 공급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사람만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집이 부족하다는 건데 정부는 집을 더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정책만 내놓으니까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는 겁니다. 더 모순적인 건 기존 집주인들의 태도입니다. 자기 동네에 새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반대 시위를 해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집 못 사는 걸 보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집값은 오르길 바라면서 동시에 전체 집값은 내려가길 바라는 건데 이건 완전히 모순이거든요. 결국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출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은행에서 집 살 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인데요. 이것도 점점 받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득 증명만 제대로 하면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조건을 맞추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신용점수도 높아야 하고 계약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도 제한이 있어요.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서 이자 부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대도시에서 월세하는 사람들은 수입의 35%에서 45%를 집세로 쓴다고 해요. 원래 권장 기준이 30% 이하인데 그걸 한참 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 쓸 돈이 없으니까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못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 가치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땅과 건물을 따로 떼어서 땅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은 건물이랑 땅을 합쳐서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좋은 건물을 지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땅에만 세금을 매기면 어차피 세금은 똑같으니까 차라리 건물을 잘 짓는 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빈 땅을 그냥 놀려두는 게 손해가 되니까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안 쓰는 행태는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용도지역제 개혁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규제들 말이에요. 이걸 완화해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중소형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시도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용도지역제를 대폭 완화해서 도심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투자회사들이 일반 주택을 사는 걸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겁니다. 대형 투자사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주택자들한테 주는 세금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없애면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집을 사모으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미국만 해도 국민의 65% 정도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권자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못 내놓는 거죠. 게다가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비싼 값에 집을 산 사람들은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은행은 집값이 얼마인지는 신경 안 쓰고 빌려준 돈만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계를 보면 2020년에는 새로 지어진 단독주택 중에서 40% 정도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 이하였다고 해요. 근데 2024년이 되니까 이 비율이 16%에서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저렴한 신규 주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 짓는 집들은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집이라는 겁니다. 서민들이 살만한 집은 아예 안 짓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평생 월세만 내면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안정감도 없어요.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모르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집 구하러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신혼집이 없으니까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공간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내 집이 없으면 평생 월세를 내야 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내겠어요? 결국 집 문제는 개인의 전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살고 그렇다고 지방으로 가자니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대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대도시는 점점 더 비싸지고 지방은 점점 더 쇠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 전체의 활력도 떨어져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 소비도 줄고 창업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월급만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건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가리지 않아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물론이고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부적인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관점, 공급 부족, 투기 자본의 유입, 규제의 실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도 비슷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공공주택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죠. 오스트리아 빈 같은 도시도 공공주택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해온 결과거든요. 지금 갑자기 따라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엄청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기술 발전과 주거 문제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꼭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나가기도 해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대도시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직업들은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은 문화생활이나 편의시설을 포기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어났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거든요. 시멘트 생산만 해도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많이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거나 빈집을 활용하거나 더 효율적인 공간 설계로 같은 땅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일부 도시들은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내부를 현대화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접근이 환경적으로도 더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서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돈을 마구 빌려준 건데 이게 결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규제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대출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역효과를 낳기도 해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균형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대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부모 세대는 집값이 오르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자녀 세대는 집을 사야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죠. 이게 가족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 대립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유산 상속 문제가 걸리면 더 복잡해져요.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기회에서 배제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면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국제 자본의 흐름도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은 중국이나 중동의 부유층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안전 자산으로 보는 거죠.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의 대도시 부동산은 인기가 많아요. 런던, 뉴욕, 시드니, 밴쿠버 같은 곳에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값만 올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외국 투자를 막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문화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집을 소유하는 게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해요. 집이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이런 문화가 집값을 더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평생 월세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가 소유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월세 거주자의 권리가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고 월세 인상에도 제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세입자 보호도 강화해야 하고 금융 규제도 적절히 해야 하고 문화적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복합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예요.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가격은 일부러 높게 유지되고 공급은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거대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해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투표할 때 이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요. 집은 원래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은 그 꿈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앞두고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